일이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네 신우 저렇게 사는 거 저대로 냅둘 수는 없지 않니? 가족이 도와줘야지 어쩌겠어. 근데 나도 적금이다 뭐다 들어간 게 많어. 묶인 돈이라 깨기도 아깝고. 그러니까 이번엔 니네가 좀 도와줘라. 당연하죠. 누나가 저렇게 힘든데 내가 도와줄게, 엄마. 너무 걱정 말아요. 그리고 엄마도 너무 집사람 탓만 하지 말고. 남편은 당연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와 상의 한 번 없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정말 측은한 얼굴로 문 너머 자기 시누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 시누이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명절 때 뭐 하나 돕는 법이 없었고 전 항상 시누이의 생일을 챙겼지만 시누이인 제 생일을 챙겨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오히려 나이 먹었다며 빈정대지만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당시엔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었으니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었답니다. 그게 가장 서러운 일이었죠. 근데 일단은 당신 뜻대로 하라 하고 시누이의 고맙다는 대답 하나 듣는 걸로 마무리해버렸어요. 덕분에 전 말 안 통하는 남편이란 사람과 대판 싸우게 되었죠. 당신 어떻게 그걸 상의도 없이 거기서 덥석 준다고 해? 그 큰 돈을? 우리의 교육비는, 생활비는 어쩌려고? 아니, 그건 뭐 당신이 알아서 잘할 거 아니야. 아껴 쓰면 되지. 돈은 어차피 또 벌게 되어 있어. 아니, 그리고 뭐 당신이 버냐? 내가 다 벌지. 남편은 자신이 버는 돈에 제가 무슨 발언권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면 집 살림에만 신경 써. 밖에서 돌아가는 일 신경 쓰지 말고 왜 괜히 신경을 써서 사람 속을 어지럽게 만드냐, 너는. 하여튼 넌 그게 문제야. 뭐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너무 화가 나서 이때 목소리까지 마구 떨리더라고요. 이후 전 더더욱 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게 됐어요. 제 돈이 조금이라도 가게 경제에 이바지 됐다면 이런 일에도 목소리 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다 전 새벽부터 오후까지 동네 빵집에서 일을 하게 됐죠. 빵집에서 일을 하고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일을 구해 저녁엔 그 일을 했죠. 빵집 사장님이 다행히 아주 후하게 월급을 쳐줘서 당시로는 꽤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애기 엄마가 나와서 일한다니까 기특하네 그려. 애기 엄마 믿고 가게 맡길 테니까 부탁 좀 할게. 내가 요즘 허리가 아팠는데 똑똑한 직원 두니까 마음이 편하네 그려. 전 가게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빵 종류를 외우는 건 물론이고 한 분 한 분 오시는 손님들 다 친절하게 대해드렸죠. 제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남편에게 경제권을 의존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거든요. 번번이 저를 살림하는 여자라고 무시하는 남편이 싫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습게도 이것에 반발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예상하셨나요? 네, 제 시어머니입니다. 저를 쥐잡듯 잡으며 가장 이 집구석에서 저를 무시하던 사람인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태클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제가 제 일을 하겠다고 밖으로 나선 것뿐인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렵게 하루 일을 뺏어 갔더니 글쎄 앉혀놓고 하시는 말이 죄다 이상했습니다. 너는 지금 이 일을 하면 어쩌자는 거냐? 우리 아들 밥도 내팽개치고 지금 나가서 그 푼돈을 벌겠다는 게야? 아니 고작 그 돈 벌겠다고 여자가 못하러 나가기는. 까놓고 말해서 네가 살림이라도 잘하면 내가 믿고 맡기겠다. 지금 하는 살림이나 애 키우는 것도 버거워하면서 무슨 돈까지 번다고 야단이냐? 어머니, 저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여러모로 돈 많이 나가요. 교육비도 생활비도 남편 월급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같이 버는 게 낫잖아요. 여자라고 꼭 집에만 있어야 하는 법도 없고요. 세상에 그런 법이 있나요? 시어머니는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나오니까 한 번도 시어머니의 말에 반항한 적 없던 제가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 그 기세를 더 꺾어놔야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는지 더 대차게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너 이제 보니까 말 잘하는구나. 내가 너 보고 책 읽으라고 했지. 언제 돈 벌라고 했냐? 네 아들 네 남편한테 떳떳하라고 책 읽어서 교양 쌓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 귀한 시간을 그런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천한 일 하면서 보낸다고 나자빠져 있어. 너 그러고도 엄마냐? 우리 귀한 아들 너한테 장가가게 해줬을 땐 나도 다 계산이 있어서 허락한 거야. 네가 내조는 잘하겠지. 멍청해도 내조는 잘하겠지 싶어서 허락해준 거라고. 어머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가 일을 한다고 해서 왜 제 아들 남편에게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전 오히려 일해서 돈을 버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자식 교육에 더 낫다고 생각되는데요. 남편도 좋아해요. 제가 같이 일하고 돈 버니까 부담 덜 느낀대요. 그럼 된 거 아닐까요? 여기에 시어머니 말문이 한 번 턱 막혔습니다. 남편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자기 자식이 편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던 거겠죠. 뭐라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어버버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전 엄청난 희열을 느꼈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남동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저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이제서야 제가 저로 사는 기분이었죠. 나도 그림자가 아니고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저란 사람에 대한 가치를 지금에서야 발견한 느낌이었죠. 전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명절날 돌아오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명절날 저만 책 읽고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형님이랑 어머니 두 분이 사시기 힘드니까 제가 도울게요. 사실상 저희 가족 구성원 중 제가 가장 측은하고 안타깝게 여기던 사람이 바로 저희 형님이었는데요. 형님은 그야말로 시댁에서 찍소리 못하고 그저 순종적으로만 살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형님도 저와 비슷한 집안 환경에서 자라셔서 시어머니의 구박이 말도 못했고요. 특히나 이젠 시댁에 함께 살게 되셨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나요. 아주버님에게 치이고 시어머님에게 치이고 그렇게 형님이 늘 혼자 일하시느라 힘에 부처 하시는 거 보고는 전 명절이라도 형님을 최대한 배려하며 제가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고 시어머니가 뭐라 하시든 흘려들었죠.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여자가 무슨 돈을 번다 그러냐. 자식 엇나가서 막 나가기라도 하면 다 네 탓이다. 그런 초치는 말들을 자주 했는데 전 그럴 때마다 코웃음을 치며 넘겼고 형님도 어느새 그런 제 영향을 받았는지 나중엔 같이 덩달아 웃으시더라고요. 형님은 시자만 나와도 무섭다고 시금치도 먹기 무섭다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와 같이 있을 땐 시어머니의 뒷담화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어요. 난 동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난 시어머니 말은 대꾸도 반박도 못하는 거 동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저희 처지가 저래서 내가 더 면이 안 서기도 하지만 내 친정 가지고 욕하는 거 듣고도 그냥 혼자 울고 말아버리거든. 에휴, 더럽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요즘 동서가 너무 멋지고 부럽고 그러네. 동서는 어떻게 그러는 거야? 시어머니 안 무서워? 형님, 저도 형님처럼 시어머니 너무 두렵고 싫었어요. 그냥 제 남편의 어머니란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축되고 괜히 제가 죄인 된 것 같고. 근데 형님, 인생 짧잖아요. 밖에서 돈 벌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집안에만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걸 훨씬 행복해 한다는 걸요. 그러니까 형님도 주눅 들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다 말씀하세요. 뭐든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면 도울게요. 우리 같은 며느리들끼리 뭉치자고요. 그래,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동서, 고마워. 그래, 부탁할 거 있으면 할게. 그때 형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는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형님은 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그날부로 한 달 후 정말 아주 멋진 결정을 하셨어요. 그 결정에 제가 놀라고 남편이 놀라고 시댁 식구 모두가 놀랐죠. 그 평범한 저녁날 형님이 식탁에 다 차려놓은 요리를 시어머니가 맛보시더니 국 맛이 별로다 하며 간을 평하자 어머님, 저 못해 먹겠네요 하고는 이혼 서류를 시어머니 얼굴에 던지곤 시댁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네요.
동서, 나 이 결정 후회 안 할 것 같아. 아마 평생 잘한 결정이 될 것 같아. 아직은 겁도 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뭘 못하겠어. 나 뭐든 해서 먹고 살 거야. 고마워, 동서. 그렇게 시댁을 등지고 나간 형님의 모습은 너무나 멋졌답니다. 그리고 저도 형님에게 영향을 받아 앞으로 어떻게 또 내 길을 모색해 나갈지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땐 저희 아이가 한창 커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심한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을 때였죠.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조금만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도 돈을 벌고 하니까 쉬고 다시 일하겠다고요. 결혼하고선 계속 회사를 다니던 남편이었으니 저도 알겠다고 흔쾌히 허락을 해줬답니다. 근데 남편이 한 번 쉰다고 하고 1년이 지나도 구직을 할 기미를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어느 날부턴 아예 거실 소파와 합체가 되어서 일어나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아이가 아빠 직업이 이제 뭐냐고 저에게 물어올 지경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 쉬고 싶다는 말만 늘어놨습니다. 그럼 당신 언제까지 쉴 건데? 제가 이 한마디만 해도 난리가 났죠. 자기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견디며 일해왔다. 다 집안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였다. 온갖 한탄을 해대면서요. 고생은 자기만 했나요? 똑같이 고생을 한 저도 앞에 있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고생한 건 이해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니 가슴이 조여오고 답답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노후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불안해졌죠. 그러다 전 친한 언니에게서 제안을 하나 받게 됐는데요. 언니가 구상하는 옷 사업이 있는데 같이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당시엔 온라인 판매가 원활하지 않았고 옷을 보통 밖에서 구매하는 시기였는데 언니는 온라인 쪽도 노려보자고 말하면서 생각한 사업의 기획안을 내밀었습니다. 전 단숨에 구미가 당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은 정말이죠 훌륭했어요. 온라인 쪽을 뚫어볼 거라는 언니의 당찬 포부가 정말이지 먹혀들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엔 옷을 인터넷에서 많이 사고 파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희는 아주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1명 두고 시작했지만 점점 사업의 규모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큰 돈을 쥐어갔어요. 흥망성쇠도 있었지만 그것도 잘 극복하고 견뎌나갔습니다. 우리 아이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제게 종종 엄마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럴 때면 보람을 정말 많이 느꼈죠. 자식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엄마라니 상상도 못했는데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요. 늘 그저 집에서 설거지하고 요리하는 게 가장 저와 어울리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마도 인생을 살아나가며 헤쳐나가며 차차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아직도 인생이 배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배우면서 성장하고 또 실패하면서도 다시 제 길을 노려보고 그 속에서 제가 조금씩 커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중 저희 집에는 또다시 문제가 족족 터지기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제가 돈을 잘 버니 자기도 사업에 합류를 했는데 일은 잘 안 하고 여직원들과 노닥거리기 바쁘다는 거였어요. 어찌나 웃음이 환하게 걸려있는지 회사에 오는 게 아니고 어디 미팅 자리에 가 있는 사람 같았죠. 둘째로는 이게 가장 거슬리는 지점이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제 사업에 남편이 합류해서 직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안이꼽게 생각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걸 굳이 문자와 전화로 계속해서 얘기하시며 자기 아들 기죽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와 아들을 시댁으로 부른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자기의 출신을 잊으면 안 돼. 개구리도 올챙이적 잊으면 안 된다고. 그럼 큰 코 다치는 일이니까 내가 누굴 향해 이런 말 하는 건진 알겠지? 네가 예전에 네 형님 부추겨서 이혼시킨 거 그것도 아주 못돼 처먹은 짓이었지만 나는 다 눈 감고 넘어가 줬다. 근데 네가 돈 좀 만진다고 그걸로 남자인 네 남편 기죽이려고 들면 나 그거는 절대 못 넘긴다. 그럼 내가 네 사무실 찾아가서 그냥 다 뒤집어 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냐? 어머님, 제 출신 잊지 말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잘 새겨 들을게요. 제가 워낙에 똑부러지고 당당한 사람이라는 얘기시죠? 감사해요, 어머님. 이번에 용돈 넉넉히 챙겨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출신 잊지 말라고 하는 건 딱 봐도 뻔하죠. 천안 출신이고 우리 아들한테 기대 살았던 신세니 그거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였죠. 불안하시니까 그런 걱정하시는 거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걸 굳이 왜 저에게 적대적으로 드러내시는 건지, 그 오랜 세월을 시어머니와 가족처럼 살았지만 가족은 아니었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맞대응한 거였죠. 그랬더니 뭐라고? 아니 내가 무슨 그런 의미로 말한 거냐? 너는 말귀도 하나 못 알아쳐먹어? 역시 대학 못 나온 애들은 이래서 안 돼. 아유, 싸워먹을 데가 없어요. 아주 그냥. 시어머니가 혀를 차시며 고성을 지르시길래 전 그냥 뒤돌아 이제 슬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더 상대하기 싫어서 말이에요. 할머니! 근데 처음으로 제 아들이 시어머니를 향해 입을 떼더라고요. 아, 나한테 자식이 있구나. 나를 든든히 뒷받침해줄 자식이 있구나. 이것 역시 함께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야 그냥 어디 종합 선물 세트에 딸려있는 부속품 같은 존재였지만 자식은 달랐어요. 제 사업에서도 영업장들 관리하면서 든든한 역할을 해주었고 시어머니에게도 그러지 말라고 되려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출신이라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아끼시는 아빠는 정작 일 안 하고 노세요. 저희 엄마가 힘들게 고생하고 돈 버시고 저도 키우셨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옳지 못한 말씀이세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또 아무 말씀 못하셨죠. 손주가 엄마 편 들고 있으니 서운했는지 눈물마저 글썽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왁 지르셨고요. 얼굴 안 보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니 저는 알았다 하고 물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참 아들에게 흐뭇한 마음이 많이 들었네요. 사실 전 사업으로 돈을 벌게 되면서 사실상 시댁에도 친정에도 도움을 많이 줬어요. 아주버님이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다 하셔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드렸고 우리 친정 언니들에게 심지어 시누이에게까지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해줬죠. 저기 올케 미안한데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응? 앞으로 내가 잘할게.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 이번 달 카드값 못 갚으면 나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미안해서 우리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이미 몇 번이나 손을 벌렸거든. 시누이는 분명 빌릴 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이렇게 울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기어이 집까지 찾아와서 울며 불며 애걸을 했죠. 내가 지금까지 함부로 대했던 거 그거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응? 저기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응? 무릎 꿇을까? 그래, 내가 무릎 꿇을게. 남동생한테 말하기도 체면이 안 서고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래. 그 자존심 강하던 사람이 무릎까지 꿇으며 싹싹 빌길래 결국 어쩔 수 없이 돈을 해줬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돈을 퍼주고 잘 해줘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주버님과 시누이, 이 두 것들은 입을 싹 씻었어요. 진심으로 고맙다라는 표현의 문자도 아니고 막상 돈을 받으니 마치 우린 한 식군이 당연한 걸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게 느껴졌죠. 그게 너무 정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댁 식구들이 모여 시어머니 생신을 챙기다 돈 얘기가 나왔어요. 당시 시아버지가 관절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돈을 지원해드리기로 했거든요. 어떡하면 좋아. 돈이 만만치 않은데 우린 다 허덕이며 살고 있잖아. 이 많은 돈을 감당할 사람은 한 사람뿐인데. 그게 뭐 재수 씨야 돈을 잘 보니까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덕을 봐야겠네요. 네, 제가 지원해드리기로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과 얘기 끝났어요. 시댁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제가 보탤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께서 저를 불러서 최근에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셨다가 많이 잃으셨다고 털어놓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못하고 계시다고요.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떡하겠나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가혹하게 대하셨지만 시아버진 그래도 나름 살갑게 대해주신 편이니 그냥 제가 지원해 드리기로 했죠. 근데 아주버님과 시누이란 작자가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거기다 시누인 한술 더 떠서 속을 긁는 바람에 제 입에서 기어코 한 소리가 나오게 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올케가 우리 남동생 덕에 편하게 살았지. 걔가 좋은 회사 다니면서 그 많은 월급을 집에 갖다 줬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는 회수를 해야 할 때 아니겠어? 다들 왜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이야? 아이고, 뭐 그런 말을 한다고 며느라가 기분 나쁘게. 그러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회수라니요? 저도 이 돈 벌 때 가만히 손 놓고 애만 키우며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엄포하듯 말렸더니 그제야 신우가 아차했는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저한테 받은 게 많으니까요. 속으로 정말 얼마나 얄미웠는지 때려주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솔직히 막말하는 신우에게 돈 대주는 제게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하는 시어머니에게 쌓인 것도 많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 관절 수술 비용까지 지원하며 그렇게 참았어요. 그때는 제가 워낙 돈을 잘 벌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줄 알았으니 너그럽게 넘어가 주는 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 한치 앞을 모른다고 참 그렇더라고요. 잘 나가던 사업이 안 될 줄 어떻게 알았겠나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거래처가 끊기고 저와 같이 사업을 시작했던 언니는 안 되겠다며 사업을 접는 게 맞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난 그래도 아직 포기하는 건 이르다고 봐요. 하지만 언니가 포기하려 할 때 제가 안 된다고 막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전보다 더 일찍 일어나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까지 써가면서 집안 살림도 다시 이끌어보자 생각했죠. 근데 남편은 도와줄 생각은커녕 어떡하냐면서 찡찡거리기만 하더라고요. 대책을 세우고 뭐라도 좀 알아보고 해야 할 시기에 일이 너무 커졌다며 죽는 소리만 하는데 옆에서 도대체 저 사람은 회사를 다니며 지금껏 뭘 배운 건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걸 또 시댁에 가서 이른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서 이러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여자 주제에 까부니까 사업이 잘 안 된 거야 이거사. 내가 용한 무당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네가 다 원흉이라고 하더라. 당시 스트레스도 많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시기에 그런 말까지 들으니 제 마음이 오죽했겠나요. 제가 원흉이라며 모든 문제를 저에게 돌리는데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전화를 획 끊어버리려다가 남편을 불러 앉혀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냐고 한참을 뭐라고 했죠. 전화기 넘어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셨고요. 그 후 오기로 죽기 살기로 고군분투를 했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살이 죽죽 빠지고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고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성과는 조금씩 눈에 보였습니다. 다시 원래 매출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같이 사업하던 언니도 잘 되고 있다며 옆에서 든든하게 의지가 되어주었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이상으로 사업은 잘 풀려나갔습니다. 특히나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녀도 되는 시점부턴 승승장구였죠.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 상품을 팔기 시작했는데 해외 시장 매출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집구석 잘 돌아가라 봐야겠다며 굳이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제 회사가 잘 풀려나가고 있다는 걸 모르셨어요. 그저 자기 아들이 고생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계셨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집에 오셔선 소파에 앉으시더니 대뜸 갑자기 상전 노릇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물 떠와라, 과일 깎아와라, 그러더니 갑자기 상을 차리라고 먹고 싶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와서 신이 났는지 시어머니하고 열심히 대화만 나누더라고요. 엄마, 내가 요즘 다리가 아파서 여기 동네 병원에 물리치료 받거든? 근데 거기 의사 선생이 내 상태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언제 나으련지 몰라. 쑤시고 그러는데 미치겠어.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어서 어쩌면 좋으냐. 며느리라도 잘 챙겨주고 해야 얼른 나을 텐데. 너 저번에도 팔목 그거 삐끗해갖고 아프다고 그랬잖아. 엄마도 아는데. 그거 아주 오래가. 둘이서 별 시답지 않은 대화를 나누는데 속에서 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겨우 참고 있었어요. 남편이 다리를 다친 건 골프를 치고 오는 길에 혼자 엎어져서 그렇게 된 거였고, 막상 회사 운영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전 물리치료 같은 걸 받으러 갈 시간도 없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주는 돈을 열심히 쓰고 즐겁게 인생을 살기 바빴습니다. 그 돈으로 제 양말 하나 사주지도 않는, 아니 그럴 생각도 없는 인성 개차반의 양반이었죠. 근데 제가 요리를 해서 거실상으로 가지고 가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벌떡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뭐라 와왁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기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시어머니가 손을 올려 제 뺨을 내려치는 겁니다. 이 무식한 년아, 너 가계부를 이따위로 써? 야, 너 무슨 경조사비를 100만 원씩이나 네 친정에다 해야 되고 있어? 미쳤어? 네 남편이 이렇게 너 때문에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막 함부로 굴려대고 앉아있어? 안 되겠다. 내가 벼르고 있었는데 오늘 아주 너 죽고 나 죽어보자. 가계부라는 말에 옆을 보니 진짜로 제가 쓰고 있던 가계부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저 몰래 본 것도 모자라 제 친정 언니에게 준 돈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던 거였어요. 기가 찼죠. 제가 시누이에게, 아주버님에게,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갖다 바친 돈들은요. 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참을 수가 없겠다. 더 이상 참고 살면 난 그냥 인간 이하의 존재로 살다 가는 거겠구나 생각이 스쳐가며 결심이 섰습니다. 전 조용히 제 방으로 가 2가지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통장이고 하나는 이혼 서류였죠. 자, 보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소리냐 하시더니 눈동자를 통장 쪽으로 움직이셨어요. 그러더니 헉 하는 소리를 내며 놀라시더군요. 네, 20억이에요, 어머님. 어머님 지금 저 때리신 거 일단 제가 고소할 거고요. 그리고 자 이거 이혼 서류예요. 당신 도장 찍을 준비해. 저 이 사람이랑 못 살겠네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아들 내 돈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돈 대주는 것도 징글징글해서요. 매일 돈 대줘봤자 쓸 줄도 모르고 사는 멍청한 인간 내가 왜 걷어줘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아줌마가 잘 데리고 살아보세요. 뭐 어떻게 쓰시든 마음대로 하시고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놀라 어버버 하는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러지 말아달라고 곧장 태도를 바꿨고요. 남편은 태세 전환이 아주 약은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겠다 싶으니까 시누이처럼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하겠다고 막 싹싹 빌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행동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강경하게 나갔고요. 여보, 이러지 마. 내가 우리 엄마랑 이거 당신 생각해서 사왔어. 당신 떡 좋아하잖아, 백설기. 맞나? 이 떡 케이크 먹고 기분 좀 풀어. 당신 지금껏 해온 수많은 희생 내가 너무 몰라줬어. 그래, 며느라가. 저기 나는 사정을 몰랐어. 얘가 이렇게나 비는데, 아유, 좀 봐줘라, 응? 그러고 나서 며칠 뒤 2사람이 제 집 앞으로 와서 저렇게 빌었답니다. 근데 이때 제 아들이 나서더라고요. 아들은 지금까지 할머니며 아버지가 해온 것들 더 참고 두고 보는 게 힘들다면서 이혼하라고 말했답니다.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자식도 알 건 다 아는 거죠. 전 결국 이혼 소송에서 남편과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제 인생에서 몰아냈어요. 지금껏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왔지만 이렇게나 잘한 선택이 있을까 싶을 만큼 지금 제 인생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망설이고 계신 선택들이 있다면 잘 선택해 보세요. 그 선택의 우선순위는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두시길 바라고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글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가장 최악의 아빠는 어떤 아빠라고 생각하느냐에 투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증에 댓글창을 열어보았던 제가 웃음이 빵 터지고 말았는데요. 우선 여러분은 어떤 아빠가 최악의 아빠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적이지 못하거나 돈을 못 벌거나 손찌검을 하거나 기타 등등. 각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거라고 추측이 되네요. 제가 확인한 여론은 말이죠.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보증 서는 아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람 피우는 아빠가 공감을 많이 받고 있었고요. 와, 보증이라니 예상 못한 것이었는데 그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을 보고서 머리가 띵해지더니 입에선 기가 막힌 웃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라는 소리가 왜 있는지 알겠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 아빠가 보증을 서주셨던 분입니다. 친형제처럼 지내시던 분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셨었고요. 그때 어머니도 대체로 동의를 하셨다고 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석균 씨는 거의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이잖아. 이런 순간에 외면을 할 수는 없지. 그러기에는 너무 어렵지. 당신이 보증을 서주겠다는 거, 그래서 나는 이해를 해. 나도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기분이 되게 이상한데 솔직히 말을 해보자면 이미 마음으로는 석균이 녀석한테 보증을 서주고도 남았어. 아휴, 지금 모르는 척하면 석균이하고 의리, 인연 이런 거 다 끝나는 거고 나도 두 다리 뻗고 못 잘 것 같아. 아버지는 이미 보증을 서줄 마음을 잡수신 상태였고요. 그때 아주 의외의 인물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보증? 보증이요? 그거 되게 안 좋은 거라고 하던데? 맹랑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제 친정 언니였습니다. 부모님은 난처해지셨죠. 가연아, 남도 아니고 석균이 삼촌이잖아. 우리 가연이도 석균이 삼촌 잘 알지? 엄마, 제가 그 삼촌을 아는 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보증 그거 하면 안 돼요. 은행만 좋은 거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글쎄. 아휴,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은 거야? 모르는 사람이 바보인 거죠. 은행만 손해 안 보고 그거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보증하면 안 돼요. 저는 싫어요. 이미 네 아버지가 석균이 삼촌 도와주려고 보증을 서주기로 결정을 다 해놨는데 가연이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못 써? 어린이가 애초에 뭘 한다고 말해 언니? 그런 거 아니야.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보증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면 엄마가 책임질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어요? 언니가 목소리를 높이며 떽떽거렸고 이제 어머니는 상대하기 골치 아프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외면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뭐 저런 게 다 있냐는 눈빛으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신 채 당신의 장녀를 가만히 쳐다보고 계셨고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손가락이나 쏙쏙 빨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보증을 서주셨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분은 도망을 갔습니다. 잠적을 해버리셨던 건데요. 그 당시에는 제법 비일비재하였던 야반도주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야반도주 수법에 넋놓고 당하셔서 하루아침에 망연자실해지셨고요. 두 분이 무어라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식들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금세 다 눈치를 챘죠. 아버지의 손이 하염없이 덜덜 떨려왔고 깊은 후회와 원망과 배신감으로 물든 눈빛은 공허하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가슴을 치면서 원통한 울음과 한숨을 번갈아 쏟아내셨어요. 언니가 분에 찬 눈빛을 부모님을 향해 쏘았다는 대목의 압권입니다. 그러길래 제가 뭘 했어요? 그 말에 아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었죠. 어린 자식의 말이라고 해서 들을 신용도 안 하고 무시한 것,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죽기 살기로 수습하라는 압박까지. 언니의 짜증스러운 외침에는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소심하게 눈알만 굴리며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걱정하고 있을 뿐이었죠.
언니가 싸가지 없게 쏘아붙여도 차마 부모님이 반박하실 거리가 없었죠. 당장 머리를 쥐어받고 혼내고 싶은 것을 꾹 눌러 참으시는 게 보였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속을 안고서 야반도주를 해버린 의리 없고 못난 인연을 찾아서 아버지는 사방팔방 다니기 시작하셨고 어머니는 아침부터 밤까지 혹은 새벽까지도 일을 다니셨습니다. 5 식구가 살던 아담한 빌라를 떠나야 했던 것은 이미 오랜 일이었고 단칸방에 다닥다닥 붙어서 생활하며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석균이 삼촌인지 뭔지를 찾으러 다니면 뭐래? 찾을 수 있는 게 맞기나 한가? 그 나쁜 사람 찾으러 다닐 시간에 돈이나 한 푼 더 버는 게 나을 텐데. 아버지는 정말 멍청한 사람이야. 언니는 신랄하게 빈정거렸습니다. 저의 기억이 닿는 아주 옛날 그때부터 저는 언니랑 안 닮아서 착하네 라는 덕담을 주변 어른들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었죠. 절대 크면서 언니를 본받지 말라는 소리도 꽤 들어왔었고요. 저렇게 맹랑한 꼬맹이는 처음 본다는 평가를 들어오면서도 늘 당당한 언니가 제 눈에는 언제나 신기한 존재였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다음에 누가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지 마라. 보증 좀 서달라고 하면 욕하고 침뱉은 다음에 절연을 해버려라. 너희들은 제발 이런 길을 걷지 마. 어느 날 밥상 앞에서 어머니가 힘없이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날은 도망간 사람을 찾는 걸 포기하신 아버지가 일거리를 찾아 지방의 낯선 도시로 떠나신 지 이틀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그쳤으나 언니는 달랐습니다. 코웃음을 쳤거든요. 안 그래요. 저는 누구누구처럼 바보 천치가 아니거든요. 어쩜 저렇게 막무가내일까 싶었네요. 친자매인데도 저와는 정반대였어요. 언니와 다르게 저는 매사에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떨 때는 숨도 크게 함부로 못 쉬었습니다. 좁은 단칸방 집에서 분위기를 살피고 가족들의 표정을 확인하면서 조용히 있는 게 저의 특기이자 습관이었습니다. 언니는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였고요. 커갈수록 언니가 걱정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제정신이 아니야. 왜 저렇게 못돼 처먹었을까? 매사에 자기 멋대로 굴지를 않나. 에휴, 저거 절대로 통제 안 돼. 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은 친인척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당연하게 친인척이 있었거든요. 크게 도움이 안 돼서 그랬죠. 도움은 안 되는 반면 간섭은 엄청 많이 해댔습니다. 저희 가족을 걱정하면서 떠드는 그만큼, 아니, 걱정하는 목소리의 100분의 1이라도 물질적으로 도와줬어도 참 좋았을 것입니다. 언니는 친척들을 신경 쓰고 친척들이 하는 소리를 듣는 것만큼 시간 낭비는 없다고 말하면서 철저히 무시했어요.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셔도 소용없었고요. 저는 언제나 깍두기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희미한 존재감을 발판 삼아서 조용히 지냈고요. 그 가운데 낀 인물이 바로 제 친정 오빠였습니다. 분명히 5 식구라고 하였는데 그럼 언니 말고 저에게 또 형제가 있는지 궁금하셨죠? 네, 있어요. 오빠가 둘째입니다. 그리고 혼자 아들이라서 그나마 예쁨을 받았습니다. 친가 외가 모두 풍족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집안들이었고 각자가 지닌 사고방식은 그보다도 더욱 각박하였는데 명절이든 어느 때가 오면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용돈을 받기 마련이었으나 저희 집안들은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헛기침 한 번씩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면 그만이었죠. 어차피 이 집에서 저 집을 주고 나면 저 집에서도 이 집을 줘야 하니까 말짱 도루묵이니 아예 서로 챙겨주지 말자는 소리까지 대놓고 크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각박하다 못해서 어딘가 치사했네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언니도 뭘 딱히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오빠만 예외였어요. 우리 손자 똥강아지 왔어. 어여 와라. 우리 똥강아지 주려고 할미가 맛있는 거 해놨다. 친가에 가면 따뜻한 손길부터 받는 주인공이 오빠였습니다. 저는 멀뚱하게 뒤를 따랐는데 언니는 신경질적으로 눈을 부라렸죠. 3남매가 나란히 같이 있는데 한 명만 챙김을 받는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언니는 주장하였어요. 저는 언니가 그런 소리를 제발 작게 말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럴 때마다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답니다.
남연이 왔구나. 아이고, 그래. 오느라 고생 많았지. 힘들지는 않았어? 남연이가 볼 때마다 인물이 훤하게 좋아지네.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보다. 외가에 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오빠의 바로 옆에 있던 저는 민망해져서 괜히 딴청을 부렸죠. 하지만 언니는 역시나 달랐습니다. 오빠는 누가 봐도 아버지 쪽을 닮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며 툴툴거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르는 척 딴청을 부리는 것은 외할머니의 몫이 되었고요. 언니는 싸움닭 기질이 원체 있었습니다. 할 말을 해야 적성이 풀리는 성격을 타고났어요. 그리고 오빠는 혼자서 편애를 받는다는 사실을 즐기면서 내심 우쭐해하는 면모가 언제나 있어 왔고요. 점잔을 떠는 편이었다고 하면 정확하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부모님도 아들을 가장 우선으로 쳐주셨습니다. 항상 아들은 어찌됐든 아들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었죠. 딸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여기셨어요. 오빠는 공부도 꽤 잘하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성적을 좀 내더라고요. 가뜩이나 오빠는 편애를 받고 있었는데 공부까지 어느 정도 해버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나요. 당연히 오빠에게로 더 기울었죠. 양가 할머니들께서는 오빠를 향해 집안의 희망이니 구세주이니 하는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오빠의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모양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집에는 나밖에 없잖아. 오빠는 그런 소리라 하는 걸 제일로 좋아했었죠. 부모님도 나한테만 기대를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해내야 하는 거야. 정말 고독하다. 아들인 내가 집안을 지탱해야 하는구나. 책임감이 정말 무겁네. 그런 혼잣말을 할 때면 세상에서 가장 우수에 찬 얼굴을 하였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굴기에는 민망하고 언니 앞에서 그랬다가는 죽고 남은 건 저였으므로 오빠는 제 앞에서 중압감에 시달리는 고독한 운명의 아들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걸 즐겨 했습니다. 저는 눈만 얌전히 꿈뻑이면서 모범적인 관객이 되어줬었죠. 계기가 어찌됐든 간에 오빠는 공부를 꽤 하였고 나름 모범생이었으나 언니는 반면 날라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의 머리 스타일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겪었던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시에 학급마다 머릿수가 바글바글했고 여자애들끼리 서로 노는 무리가 갈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와 잘 지냈던 친구 2명이 어떤 무리와 평소에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신경전을 무효하게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2명이 성격이 활발하고 목소리가 컸으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제가 만만해 보일 법했습니다. 4명이서 몰려다니는 그 무리가 어느 날 작정하고 저한테 시비를 걸어왔어요. 야, 거지, 너 이리 와봐. 거지 주제에 왜 건방지게 굴어? 앞으로 바닥만 보고 다녀? 알았어? 교실에서 쳐 웃지도 말고 우리가 있을 때는 복도에 지나다니지도 마. 이 거지야. 앞으로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마주치면 너는 한 대씩 우리한테 맞을 줄 알아? 얻어맞은 걸로 통행세 내고서 복도를 다니고 싶으면 그렇게 해보든가. 아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흠집 몸을 떨 수밖에 없었죠. 친구 2명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둘 다 주춤거리면서 제가 처한 상황을 회피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들 때문에 저한테 불똥이 튄 상황이었는데 배신감을 느꼈고 너무 서러웠어요. 집에서는 눈치가 보이니까 집 앞에 나와서 울적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는데 귀가를 하던 언니가 저를 봤어요. 언니는 고등학생이었죠.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시기였으나 언니는 공부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야, 너 무슨 일이야? 왜 죽을 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언니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겪은 일을 줄줄이 다 떠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학교에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괴롭힌 4명을 색출해냈고요. 너희들 잘 들어라. 나는 나보다 훨씬 어린 꼬맹이들 상대로도 진심으로 싸우는 치사하게 미친년이야. 알겠어? 한 번만 더 내 동생 괴롭히다가 걸리면 그때는 진짜 죽는다. 가만히 안 둘 거야. 너희들 전부 학교 못 다니게 만들어줄게.
다들 오줌을 지릴 기세였죠. 단번에 해결에 나서준 언니에게 저는 감동하였어요. 그런데 4명 중 1명이 되게 부잣집이었던 거예요. 부모가 유난스러웠고요. 그 애의 모친이 학교에 와서 저한테 삿대질하고 쌍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했고요. 상황이 커진 것에 저는 엉엉 울면서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그 애의 친언니가 근처 중학교 2학년이었던 건데요. 언니가 그 중학교에 찾아갔어요. 껌 짝짝 씹으면서 교문 앞에서 침을 퇴 뱉었고요. 심지어 혼자 간 게 아니고 8명이랬나? 되게 많이 갔습니다. 오토바이도 한 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애의 친언니는 온몸을 덜덜 떨면서 이 상황을 수습할 것을 저희 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한참 학교가 세상의 전부이고 교우 관계가 인생의 끝이고 어른보다 같은 학생 선배들이 가장 무섭고 영향력 있는 나이였죠. 그 애의 친언니가 거품 물고 난리치면서 집에 가서는 왜 쪽팔리게 초등학생들 일에 어른이 나서서 학교까지 가서 그랬냐고 따져댔고요. 자기 동생을 쥐잡듯이 잡아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부모님께 학교에 와달라는 말씀을 안 전해도 됐고요. 그리고 아무도 저를 안 건드렸습니다. 애들이 부쩍 저에게 친절해졌고요. 친하게 지내던 그 2명에게도 절절한 사과를 받은 건 당연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언니 덕분에 이제 나를 아무도 안 괴롭힌다? 야,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더니 대뜸 짜증이나 냈던 언니였어요. 그러는 본인이 제일 공부를 안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듯 제 눈에 언니와 오빠는 극과 극이었죠. 둘이 사이가 좋았을 것 같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언니를 한심하게 바라봤어요.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면전에서 그러지는 못했고 비스듬히 시선을 던지거나 뒤에서 혀를 끌끌 찼죠. 언니하고 1대1로 붙으면 질 자신만 가득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둘이 만약에 싸우게 되면 부모님은 오빠 편이니까 결국 언니도 손해라서요. 그랬기 때문에 언니가 성질을 죽이고 오빠와 붙지 않았던 듯 싶네요. 제 생각으로는 부모님에게 있어서 오빠는 서로 나를 닮았다고 하는 자식이었고요. 언니는 서로 당신을 닮았다고 우기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별 얘기도 없이 건강하기만 해라 소리를 듣는 변방 구석의 깍두기였습니다. 저는 항상 조용히 가장 존재감 없는 자식으로 살았어요. 제가 대학에 갈 무렵에 드디어 저희 집이 이제 형편이 살만해졌습니다. 참 오래도 고생하고 고통받아온 세월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 모든 시간을 견뎌온 부모님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최악의 아빠는 보증 서는 아빠, 그리고 바람 피우는 아빠라고요.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 둘 다 하셨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이제 살만해지니까 바람을 피우시다니요. 바람의 현장을 어머니의 지인분께서 목격하셨던 터라 딱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분노, 당혹, 그리고 수치심에 알아 누우셨고요. 언니는 절대로 아버지를 용서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주 강하게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 없이 한숨만 내쉬실 뿐이었죠. 대체 밥은 왜 차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잘했다고 밥을 차려주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면 아버지한테 또 바람 피우실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니까요? 절대 용서하시면 안 되고 강하게 나가세요. 제발. 아이고, 시끄럽다. 가연아, 내가 네 아버지를 용서 안 하면 그러면 뭐 어떡하니? 나도 용서를 하고 싶어서 하겠니? 그냥 참는 거야. 참는 게 능사라서 참는 것뿐이야. 웃기시네. 용서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면서 그런 핑계는 왜 대시는 거람?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바람을 피운 당사자는 아버지인데 그 일로 어머니와 언니가 감정적으로 엄청 싸웠습니다. 언니가 아주 신랄하게 굴었죠. 어머니를 향해 어리석고 나약하다, 옛날 조선시대 여자 같다, 이런 소리까지 다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대로 열이 받으셨고요. 근데 그때로부터 거의 2년이 좀 더 넘어서 아버지가 또 바람을 피우셨습니다. 전에 그 여자는 아니었고 생판 다른 여자였는데 이번에는 대신 만난 지 1년 가까이 된 사이였어요.
더 문제는 활활 타오르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혔죠.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고 대체 왜 그러시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충격에 울부짖으셨고요. 그때 언니가 날린 일침이 있었습니다. 그것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 말이 다 맞죠? 너는 지금 그게 할 소리니? 항상 그랬어. 너는 감정도 없는 것 같아. 내가 괴물을 낳았지. 지금까지 제가 장녀로서 집안의 도리를 다 해왔는데 이러시기에요? 얼씨구, 도리는 무슨. 우리 착하고 똑똑한 장남이 다 해왔지. 너는 내가 의지할 것도 못 돼. 어머니가 완전히 기분이 상하셨고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녀 관계가 손쓸 수 없이 틀어져 버리고 있었죠. 아휴, 정말 웃긴 점은 아버지가 결국 이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와 살겠다고 하셨어요. 자식들 셋 다 이제 성인이니까 아무 상관없지 않냐고 그러시더군요. 옛날에 빚보증 그거 두고두고 미안할 일이지. 하지만 이젠 다 지난 일이 됐잖아.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짐도 없어. 이제는 후련해. 보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세월이었는데 아버지는 후련하다고 평을 하셨습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였는데 어머니는 얼마나 망연자실하셨겠나요? 아버지가 그따위 발언을 남기신 것 때문에 어머니가 화병을 얻으신 거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에는 당연히 재산이 얼마 있지도 않았어요. 형편 풀린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재산이 있기는 했는데 이혼 과정에서 아버지는 1원도 못 건지셨습니다. 이혼의 대가로 다 빼앗기셨죠. 그 정도로 못 건지실 줄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독하게 눈을 부라리고 있는 언니 앞에서 아버지가 챙기실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언니 때문에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건진 채 몸만 나가셨던 것이었죠. 그 재산은 전부 어머니의 몫이 되었고요. 그러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언니 덕분에 뭐라도 건지고 이혼을 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빠 생각뿐이었죠. 우리 남연이 장가 보낼 때 빈손은 아니게 돼서 그게 참 다행이네. 이제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지 어머니는 오빠에게 기대하고 의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 장남,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하셨고요. 저는 그게 익숙하기도 했기 때문에 속으로만 씁쓸했을 뿐 별다른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속에 담아온 서러움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네 식구가 모인 가운데 어머니와 이런저런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오히려 안 좋았던 부분들까지 다 건드리게 된 언니는 폭발하였고요. 이참에 연을 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질 수 없다는 듯이 그럴 테면 그래 보라고 큰 소리를 치셨고 언니에게 삿대질과 함께 모진 말씀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저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진 것에 어쩔 줄 몰라 했고 오빠는 결국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두둔하며 언니를 비난했습니다. 누나가 진작 우리 집에서 꺼졌어야 했어.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지 말고 당장 꺼져. 아무도 누나를 필요로 한 적이 없으니까. 뭐야? 근데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싸가지 없게 구는 거야? 갈 때는 가더라도 내가 너 손봐주고 간다. 진작에 내가 너를 족쳤어야 했는데. 오빠가 으르렁댔지만 언니가 무섭게 눈을 번뜩이며 주먹을 돌리자 으르렁거리던 것은 금세 깨갱 소리로 변했습니다. 언니의 기세가 그만큼 압도적이었는데 어머니가 혼신의 힘을 다해 끼어드셨고 오빠를 감싸셨죠. 우리 아들 건드리면 네가 내 손에 죽어. 우리 아들? 저쪽만 자식이고 이쪽은 자식도 아닌가 봐요? 네가 방금 전에 영 끊고 살자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 너는 이제 내 자식도 아닌 거야. 어렸을 때부터 사고만 족족 쳐오면서 뭐 하나 잘해내는 법이 없고 공부를 잘하기를 하나, 행실이 바르기를 하나, 성격이 좋기를 하나, 자기 부모한테 공손하기를 하나, 그렇다고 능력이 뛰어나서 돈을 잘 벌기를 하나. 너는 인생이 구제불능이야. 너에 비하자면 우리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효자야, 효자. 보기만 해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해주는 효자. 너는 이제 내가 안 보고 살련다. 그게 낫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아주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꺼져 드릴 테니까 건강하세요.
언니가 과장스럽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남긴 뒤 이를 아주 뿌드득 갈면서 떠났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제가 언니의 뒤를 따라 나가보려고 했지만 오빠가 저를 말렸어요. 다현이 너 어디 가냐? 지금 어머니 곁에 있어 드려야지. 저한테 엄청 눈치를 주더군요. 그 상황에서 제가 언니를 뒤따라 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 발길이 못 박히듯 멈췄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다 언니를 욕했어요. 전화에 쌍년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배응만득한 것도 정도가 있는데 그건 완전히 지나쳤고 선을 넘었다면서 어머니가 언니 때문에 평생 욕보고 사셨다고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외가에서는 아버지를 닮아서 언니가 그런 거다. 쌍으로 제정신이 아니다. 피가 그렇다는 얘기도 있었고 반면에 친가에서는 저희 집 일이라면 이제 머리 아프니까 듣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오빠가 장가 들고 애기 낳고 이러는 소식이나 들려오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제법 모범생이었던 오빠는 대학도 그럭저럭 잘 갔고 취업도 그럭저럭 잘 했습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온 오빠와는 달리 저는 전문대를 졸업해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명실상부 오빠가 집안의 기둥이었죠. 그런 오빠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서 크게 효도를 하였습니다. 새언니는 스스로를 가족의 정에 목이 마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5년 정도 친척 집에 전전하면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눈칫밥을 먹으면서 지냈던지 몰라요. 그 시절에 겪었던 일들, 그 서러움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잠시나마 새언니가 저와 비슷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눈칫밥을 먹었다는 대목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놈의 보증이 뭐라고. 보증을 잘못 서지만 않았어도 저희 집이 그렇게 고생하지도 뿔뿔이 흩어져 살지도 않았을 것 같네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 힘들고 고생한 것만 남아있고 끈끈한 애정이나 유대감 같은 게 없더라고요. 각자 도생이었죠. 만약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희 식구들끼리 어떻게든 같이 살고 뭉쳤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슬픈 상상을 자주 해본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만 안 하셨다 뿐이지 따로 사신 지 너무 오래되었고 서로 안 보고 사셔서 그냥 다 따로 알아서 인생을 사는 것만 같아요. 새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새언니의 집안하고 저희 집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빚보증이요.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와야 했다는 점이 같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빠하고 둘이 잘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와 동갑인 새언니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고요. 집안 상황이 워낙 다사다난했기 때문인지 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빠가 차라리 모은 돈도 훨씬 더 많았고요. 게다가 집도 오빠가 해결했죠. 신혼집을 새로 장만한 것은 아니었고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조금 손보고 예쁘게 꾸며서 셋이 같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오빠, 새언니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었죠.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내 발로 어디든 걸어다니고 정신 멀쩡하고 이렇게 살 세월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까 싶다. 내 생각이지만 그렇게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내가 멀쩡한 이때에 너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로 다 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구나. 어머니는 맞벌이를 하며 지내는 오빠 새언니 부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컨대 집안일은 당신이 다 하시겠다는 것이었죠.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면 돌보고 키우는 것도 맡아서 하신다고 그러셨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집안에 시집 온 게 제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야말로 이런 며느리를 얻게 돼서 고맙지. 내 마음이 그냥 편해. 비록 내가 딸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딸처럼 여기는 며느리, 내가 그렇게 앞으로 대해보도록 노력을 해보마. 잘 부탁한다.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같으신 분 아래서 자식들이 잘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진짜 제 어머니이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기 그 형님은 대체 어머님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안타까워요. 아유 말도 마라. 골치만 아프니까. 어머니와 새언니, 고부관계는 출발부터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잘 맞아 보이더라고요. 새언니 같은 며느리가 생겨서 어머니한테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겼어요. 오빠 새언니 부부가 결혼할 때 집안 사람들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자기 동생 결혼인데 얼굴 안 비추겠냐며 하도 떠들어대서 어머니가 눈치가 보이셨던 건지 어쩐 건지 오빠한테 언니에게 연락을 좀 해서 오라고 그러라고 결혼하는데 얼굴을 비춰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셨어요. 오빠는 결혼할 여자 앞에서 너무 그렇게 친누나와 냉정하게 끊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의외로 싫은 내색 없이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언니의 지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결혼 소식을 전하였고요. 언니도 참 정말로 독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언니가 등장했었죠. 혹시 언니가 소란이라도 피우는 건 아닐까 싶었으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하다 못해 고요해서 오히려 더 신경 쓰일 정도였네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머니는 괘씸해 죽겠다는 기색을 하고 계셨고요. 단촐했던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언니가 오빠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빠가 소심하게 투덜댔는데 그걸 그냥 넘기지 않은 언니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알라면서 호통을 쳤고요. 자존심이 상한 오빠가 거기에다 대고 한마디 받아쳤다가 상황이 커져버렸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 언니를 건드리면 그렇게 된다는 교훈을 오빠는 아직 머리에 안 새겨둔 모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달려와서 언니를 말렸고요. 어머니는 속 터져 죽겠다며 주저앉으셨고 새언니 또한 화가 나서 언니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범 앞에 하룻강아지였어요.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친 거니? 어디서 멋대로 눈가를 그렇게 떠?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새언니는 금세 꼬리를 말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오빠는 미칠 노릇이었죠. 그렇게 모두의 거센 비난의 세례를 받으며 언니는 퇴장해야만 했습니다. 혼자 돌아서는 그 뒷모습에 대고 모두가 혀를 끌끌 차면서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욕을 날렸어요. 바람을 피웠고 그래서 결혼식에 초대도 못 받은 아버지보다 어떻게 된 게 언니가 욕을 더 먹고 있었네요. 아무튼 결혼식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새언니는 어머니께 딸처럼 굴겠다고 했고 어머니는 새언니에게 딸처럼 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화 속에서 저희 언니라는 사실상 호적에서 파인 존재가 배경에 자리하고 있었죠. 저는 일자리 제안을 받아서 멀리 다른 도시로 가게 됐어요.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기회를 놓치기 아까웠기에 낯선 곳에 간다는 선택지를 골라버렸습니다. 기숙사 제공이 되었고요. 여기가 결혼 전까지 일하면서 돈 모으기 딱이라며 그런 소리를 떠드는 여직원들과 같이 생활하게 됐습니다. 저는 성격이 명랑하지 못해서 어색할 따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생활과 분위기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 자주 올라가 보질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문자를 주고받았고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어머니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기 시작했었죠. 새언니하고도 문자를 종종 주고받았습니다. 원래 여자들끼리 어울려 지내면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빼버립시다. 새언니는 제가 오빠하고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제가 오빠하고 살갑게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었기에 그래서 새언니한테 아무 소리 안 했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어머니의 근황을 당신의 입으로 직접 듣기보다 새언니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고 그래서 지루할 정도로 평화로운 일상이라는 표현을 새언니는 자주 썼죠. 저는 그런 줄로만 믿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명절 뭐 이런 때만 갔으니까요. 아무 생각도 의심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문득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안색이 어두워진 것 같다고 느끼기는 했습니다. 제가 걱정스레 어머니를 쳐다본다는 걸 안 새언니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어머님이 나이 잡수셔서 그런 것뿐이에요. 얼굴빛이 안 좋다느니 이런 소리 나오면
어머님이 자존심 상해하시고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척 해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아예 얘기를 안 꺼내는 게 좋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새언니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 앞에서 저의 고개가 안 끄덕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곁에는 효자 오빠가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싶었네요. 언니의 공백은 새언니가 채워드리고 있었으니 혹시 아버지 때문에 화병 걸리신 게 오래가는 탓이 아닐까? 이렇게 어머니의 상태를 저는 멋대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이런 문자가 왔었어요. 다연아, 네 언니랑 연락 안 하고 사는 거 맞지? 갑자기 웬 언니 이야기인가 싶었네요. 네, 맞아요. 당연하죠. 그래, 그래야지. 알았어. 저는 서둘러 답장을 보냈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직도 언니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건가 싶었죠.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회사 사정으로 갑자기 휴가를 쓰게 되었고 여유가 생겼으니 모처럼 집에 올라가 볼까 싶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하고 오빠 새언니한테 줄 요즘 인기라는 와인 한 병을 매장에서 추천받았다가 사서 갔었네요. 시간이 지나도 아직 이세 소식이 없는 오빠 새언니 부부가 와인을 마시면서 분위기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나 기껏 하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어차피 집에는 어머니만 계실 테고 도착해서 있다가 새언니한테 연락해도 안 늦는다는 심산이었죠. 그래서 연락 안 하고 별 생각 없이 가버렸던 것이었는데 그 덕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대체가 진짜 몇 번을 더 말해야 알아쳐 먹으실 거예요? 새언니가 짜증을 내다 못해서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만 계신 줄 알고 도어락을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갔던 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새언니의 목소리가 하도 커서 제가 도착한 소리는 묻혀버렸죠. 이건 따로 삶아야 하는 거라고 2번, 3번 말을 해도 모르세요? 치매세요? 전에 있던 거랑 다르게 생겨서 내가 헷갈리는 바람에. 뭐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대체 뭐가? 치매 왔으면 더 민폐 끼치기 전에 제발 자기 발로 요양원에 좀 들어가세요. 양심도 더럽게 없네. 눈치도 없고. 재산이나 있는 거 빨리 주고 좀 꺼지시지? 그러면 좋을 텐데. 신경질 나. 저는 제가 꿈이라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싹싹하고 명랑하기만 했던 새언니가 어머니 앞에서 악마 같은 얼굴을 하며 온갖 인상을 다 찌푸린 채로 삿대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옷감을 손에 꼭 쥐신 채로 고개를 힘없이 떨구고 계셨죠. 어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새언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제가 걸음을 옮기며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경악에 찬 두 얼굴들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당혹과 난감함이 뒤섞인 모습이었고 새언니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아가씨가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휴가를 쓰게 돼서요. 한번 와봤어요. 그런데 방금 무슨 상황이에요? 어머님도 너무하시죠. 맨날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또 하고. 저도 웬만하면 꾹 참고 넘기겠는데 오늘처럼 너무 심하게 구시면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기는 하네요. 아가씨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미안해요. 새언니가 태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찝찝함을 아는 채로 이걸 어째야 하나 싶어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새언니의 말에 수긍을 하듯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 속만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보고 고르시는 과일을 사드리고 싶다는 핑계를 대충 대고서 어머니를 모시고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러자 새언니가 묘한 눈길로 끝까지 저를 바라봤던 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집 근처 카페로 가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어머니께 여쭈었죠. 그러자 어머니가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한숨이나 내쉬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에서 생기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너무 기력이 없으신 것 같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내가 네 아버지한테도 버림을 받았겠지.
딴 여자한테 남편이나 빼앗기고 내가 다 못나서 그런 거겠지. 네? 어머니, 그런 생각은 왜 하게 되셨어요? 기가 막혀서 저답지 않게 어머니한테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망설이시다가 새언니한테 항상 그런 소리를 들어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니 어머니라는 인물 자체가 한껏 주눅들어 계시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한참 더 어머니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심란하게 집으로 돌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일찍 퇴근해서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언니가 의기양양한 눈초리로 저희 모녀를 쳐다봤고요. 야, 너는 미리미리 연락 좀 하고 다녀라. 왜 불쑥 찾아오고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마. 남의 집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집인데 그런 소리는 좀 너무했다, 오빠. 그래, 남 아니고 우리는 가족이지. 그러니까 너는 매사에 네 새언니한테 고마운 마음 좀 가져. 어머니 모시느라 네 새언니가 맨날 고생하고 난리도 아니다. 오빠의 말에 괜히 헛웃음이 나더군요. 아, 이제 보니까 새언니가 오빠한테 연락을 해서 득달같이 쪼아댄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과일을 이미 사왔는데 어머니를 과일 핑계로 밖에 모시고 나갔으니 새언니는 혹시 제가 어머니하고 작당이라도 할까봐 눈치를 채고서 오빠를 이용해 선수를 친 것 같았어요. 새언니, 고단수였구나. 장난이 아니었구나. 지난 세월 어머니가 며느리의 기에 조금씩 그러니까 확실하게 놀려오신 거였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꼼짝 못하게 되신 거였어. 이 집에 사는 세 사람 중에서 새언니가 단연 서열 1위인 것 같았습니다. 평온한 미소 뒤에 진면목을 감춘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저는 새언니에게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새언니 또한 아주 잘 알고서 태평한 것 같았어요. 잠은 친구네 가서 자겠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고 그런 어머니를 새언니가 다시 쳐다봤습니다. 네, 아가씨. 그러는 편이 좋겠어요. 그쵸, 어머님. 그치, 여보. 그래, 다연이 편한 대로 해라. 친구 집에 가서 재미있게 노는 게 낫지. 새언니가 크게 외치자 어머니와 오빠가 차례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선을 바닥에 두고 계셨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밖으로 나와서는 고민하다가 어디론가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내가 확인해 봤는데 어머니가 아무래도 새언니 때문에 힘들어지신 게 맞는 것 같아. 기운이 하나도 없으셔. 오빠는 새언니 말이라면 대꾸도 못해. 뭐? 좀 더 자세히 말해봐. 네가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들. 나한테 다 알려줘. 상대는 다름 아닌 저희 언니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는 언니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누가 뭐라고 하든 저에게 언니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원체 사회성이 부족해서 겉으로는 막무가내의 성격이 더러운 걸로 보이지만 사실 그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근히 칭찬받는 것에 수줍어하는 사람이 언니였으니까요. 저를 통해서 어머니의 근황을 들어왔던 언니는 새언니의 만행을 듣고서 제대로 그 성질머리가 발동해버렸습니다. 이튿날 그런 것 따위 언니에게는 적용 안 됐어요. 언니는 당장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장에 출동하겠다는 언니를 이제 저도 말릴 수 없었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네요. 늦은 시각 언니는 거칠게 문을 열어젖히고 집 안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뒤따라 들어갔고요. 깜짝이야. 누나? 어떻게 된 일이야? 다연이 네가 설마 누나 데리고 왔냐? 잠옷 차림에 오빠가 소스라치게 놀랐고 언니는 거침없이 다가가서 싸대기부터 날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오빠의 고개가 완전히 옆으로 돌아가 버렸고 어머니와 새언니가 기겁하며 다가왔어요. 그러자 언니는 새언니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죠. 형님,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어머니한테 함부로 굴어? 뭐, 치매? 요양원? 재산이나 주고 꺼지라고? 감히 그딴 개소리를 짓거려? 너 오늘 내 손에 죽었다. 어머님하고 사이도 안 좋으시잖아요. 저런 했잖아요. 근데 왜 이러세요?
그렇다고 해서 니까짓게 아무렇게나 구는 걸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어머님, 좀 말려보세요. 이거 다 오해잖아요. 그리고 당신, 지금 뭘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러다 나 진짜 머리털 다 뽑히겠어. 새언니가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으나 언니는 가차 없었습니다. 완전히 압도적이라서 새언니는 상대도 안 됐어요. 발을 허우적거리는 게 전부였어요. 오빠는 언니가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못했고요. 새언니는 어머니를 향해 얼른 오해를 풀어달라고 계속 외쳤죠. 그러자 어머니는 새언니를 보며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한테 항상 그랬지. 내가 못나서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큰딸하고도 척을 친 거라고. 그런 소리를 맨날 들으니까 사람이 참 작아지더라. 그리고 사사건건 네가 트집을 잡으며 오만 잔소리를 날려대고 매사에 내 탓을 하니까 모든 게 내 잘못이고 나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여자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움츠러들더라. 그렇게 되더라. 내가 믿고 의지해온 아들조차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젊은 며느리 찾아보기 힘들다. 복 받으신 거니까 무조건 고마워하며 사셔라.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해대니까 나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졌어. 얼마나 매일매일이 무기력하고 우울하던지 내가 그렇게 될수록 너는 기세 등등해졌고 이미 잘못된 길을 한참 지나온 것을 나도 알았으나 알았다고 해서 바뀔 게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어. 어머니가 고든 눈빛으로 힘을 주어 말씀하셨으나 덜덜 떨리는 손이 그간의 고생과 많이 약해진 심신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연이가 내 말을 들어주고 큰딸 가연이가 나를 위해 나서주는 걸 보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든다. 이 못된 거사. 어머니의 외침에 새언니는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는 대미를 장식하듯 새언니를 발로 차서 거실 바닥에 나동그러지게 만들고는 후련하다는 듯이 피식 웃었어요. 저는 슬그머니 어머니의 곁으로 가서 부축을 해드렸고요. 엉망이 된 몰골로 저희 세 사람을 살피는 새언니의 눈길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빠는 엉거주춤 대충 사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다가 언니에게 또 혼이 났고요. 새언니에게 가세를 내서 어머니를 더욱 고립시키고 그래서 여차하면 빨리 요양원 같은 데로 보내버리자고 했던 오빠가 정말로 못나 보였습니다. 언니는 지치 않은 사람이 아니었죠. 두 사람을 보고 당장 나가라고 하였어요. 이 바람에 어딜 가냐면서 오빠 새언니 부부는 경악했으나 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여기 우리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거든? 너희들 집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당당해? 그간 착각 속에서 살아왔나 봐.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보로령에 놀란 두 사람이 도망치듯 나가버렸고요. 남겨진 세 모녀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한 걸음 물러나줘야 할 때라는 걸 직감하고는 어머니와 언니를 소파에 앉히고는 천천히 따뜻한 차를 끓이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한참이나 서로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죠. 그 끝은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끓여낸 차보다도 훨씬 더 따뜻한 눈물이었을 거예요. 눈물로 화해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그동안의 속내를 밝히셨는데요. 날카롭게 말을 하는 언니의 태도가 줄곧 야속하기는 했으나 사실 그 말들이 다 틀린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에 항상 자존심이 상했던 거라고 하셨어요. 새언니와 살면서 점점 더 주눅이 들어가고 외로울수록 언니 생각이 많이 나셨다고 했습니다. 언니와 계속 연락을 이어왔던 저를 어머니가 개운한 얼굴로 칭찬해 주셨네요. 그 후로 많은 게 바뀌었어요. 오빠 새언니 부부는 우선 단기 월세부터 구해서 나갔죠. 월세가 단기 계약이니까 이거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화 풀고 연락 주세요. 네? 오빠가 그런 소리를 남겼다는 것 자체가 아직 반성을 덜한 모양이었습니다. 새언니는 저희 언니가 너무 무서웠던 것인지 아직 충격과 공포가 가시지 않는 기색으로 조용히 짐만 싸서 나갔을 뿐이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집을 언니와 저에게 공동 명의로 넘겨주셨어요. 사시는 건 여전히 그곳에 사셨지만요. 저희 자매가 자주 들락날락거려서
오빠하고 새언니는 방문조차 조심스럽게 됐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머니는 이제 가식 없고 뭐든 시원하게 해결을 해버리는 언니의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바람이 난 상대와 재혼을 하셨던 아버지는 결국 이혼을 또 하셨는데요. 어머니한테 다시 받아달라고 찾아오셨다가 언니에게 혼쭐이 나셨습니다. 그러니 언니가 아주 든든한 존재였네요. 오빠 새언니 부부는 자꾸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언니는 장녀 역할을 잘 해내고 있고 저는 제 밥벌이를 가장 잘하고 있으니 옛날의 모습들과는 전부 딴판이네요. 이래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법이라고 하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늘 고지식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규칙대로만 하면 살만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노력하면 다 그대로 이뤄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는지 인생이 여기저기 얻어맞으며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의 제 인생은 그럭저럭 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70세를 훌쩍 넘긴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한창 6.25 전쟁이 있던 무렵에 저는 태어났고 얼마 안 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손에 혼자 자랐습니다. 참 배고픈 시기를 살아왔기에 돈 10원 한 장이 매우 무섭게 느껴졌고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워낙 제가 그런 가파른 인생길을 살다 보니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울 때에도 그게 그대로 되물림 되더군요. 저는 다소 무뚝뚝한 성격이었고 아내와 결혼할 때에도 요즘 같은 연애 결혼이 아닌 선을 봐야 했기에 서로에게 큰 정은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들더군요. 지방 출장에 나가 있던 중 청척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어딘가? 옥자가 이렇게 갔는데 당장 빨리 오게나. 제대로 울지도 못하시는 장모님의 이 몇 마디만으로 저는 아내가 어떻게 되었다는 뜻인지 알아듣고 말았어요. 그게 건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2살 터울, 1살 터울로 아이를 낳다 보니 점점 체력이 심히 저하되었던 것 같고 지병이 악화된 것이었죠. 아내는 큰아들이 국민학교에 가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우리의 곁을 떠났어요. 결국 제가 애들 셋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키우게 되었는데요. 당시 남자 혼자서 살림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마음 같아선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었지만 워낙 고생도 많이 하면서 살아왔던 저에게 이렇게 또 모진 삶이 시작되다 보니 제가 봐도 저는 점점 더 사나운 성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길 바랬어요. 애들아,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야 니들 인생도 피는 거야. 그러니 싫어도 공부해야 한다. 아버지, 나는 하기 싫은데. 조용히 하고 당장 연필 들어. 당시 애들은 그럭저럭 공부를 무난하게 하는 편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썩 잘하는 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번 80점 이상 넘겨오지 않는다면 매를 때리겠다고 혹독하게 아이들을 잡았었는데요. 아이씨, 공부하기 싫단 말이에요. 왜 자꾸 하라고 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겐 더 가차 없었어요. 제가 이러니 방에서 둘째와 셋째는 잔뜩 겁먹은 눈으로 저를 보며 바들바들 떨고 있고 저는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큰아들에게 매질을 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공포에 질려 거의 신소리를 내며 울어댔어요. 게다가 저는 시험지를 들고 종일 밖에서 벌을 서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도 아픈데 말입니다. 장맛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날이었지만 일부러 비를 맞으면서 정신을 단련시키라고 하며 시험지를 들고 서 있게 했어요. 자기 오빠가 자기 형이 불쌍하게 느껴졌던지 나머지 애들이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더군요. 아버지, 형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요. 됐다. 니들은 가서 공부해. 무시 안 당하고 살려면 공부밖에 없다고 아버지가 얘기했잖아. 네, 알겠어요.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도 싶고 좋은 말도 해주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좀처럼 용서가 안 되더군요. 얼른 좋은 학교도 보내야 하고 무시 안 당하며 살게 하기 위해선 이런 성적으론 턱도 없어 보였고 내 고생을 더 힘겹게 하는 것 같아 큰아들이 마냥 미웠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 화를 아이들에게 푼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다음 날 그런 가혹한 벌을 받은 큰아들은 펄펄 열이 끓어 넘치듯 온몸이 뜨거웠어요. 아비로선 미안하고 죄스러웠지만 차마 용서해달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내 자식이 그것 가지고 앓는 소리 좀 하지 마. 저리 가서 공부나 해. 제 말에 퉁퉁 부은 눈으로 절 쳐다보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던 큰아들은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당시 저는 제 뜻대로 대워주지 않는 아이들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미운 마음이 들어 매번 술을 마시고 혼을 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가끔 옆집 이웃들이 뛰어들어와서 말릴 때도 있었어요. 아니, 그만 좀 해. 애들 아주 쥐잡듯이 잡네. 공부 좀 못할 수도 있고 부모 말 좀 안 들을 수 있지. 대체 왜 그래요? 무슨 애들이 물건도 기계도 아니고 적당히 좀 하셔요. 왜 그쪽은 남 가정사에 신경 쓰는 거요? 괜히 오지랖 떨지 말고 본인 일 보세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원. 옆집에 홀로 사는 아줌마가 한 명 있었는데 아이들을 마냥 귀여워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애들이 매일 기가 죽어 땅만 쳐다보고 다니자 그게 안쓰러웠는지 저에게 한 번은 크게 호통을 치더군요. 아줌마까지 저러실 정도였으니 다시 생각해도 아이들에게는 인정사정 없이 공포스러운 아버지로 기억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이렇게 돈을 모으고 공부를 시켜서 나중에 남들한테 손 안 벌리게 조그만 통장이라도 하나씩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애들은 당시에 잘 몰랐지만 저는 빚에도 허덕이고 있었어요. 매일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지, 일은 미친 듯이 쏟아지지. 정말 너무도 버겁고 힘든 고통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를 찾아왔다 갔습니다. 어느 날은 애들이 없는 사이 빚쟁이가 저희 집을 찾아와 제 멱살을 붙든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애들 학교 찾아가? 응? 아주 망신을 줘야 네가 돈을 빨리 갚겠지. 아닙니다. 제발 그것만은 부탁드립니다. 이리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어떻게든 갚을게요.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돈 입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줌 싸듯 찔끔찔끔 갚아서 언제 그 큰 돈을 갚아? 험악한 빚쟁이들은 가끔 제게 냅다 주먹을 날리기도 했고 그때마다 제 무릎은 달았지만 차라리 그게 나았어요. 애들 학교로 찾아가 애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빚쟁이들에겐 마음이 풀릴 때까지 빌고 또 빌었고 궁지에 몰린 심정으로 일을 해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아이들에게 이런 가난을 되물림해주기 싫어서 저처럼 살지 않길 바래서 더 화를 내고 더 억척스럽게 굴었어요. 다행히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빚도 갚아졌고 제 나름의 계획대로 되고 있었고 그러던 사이에 큰아들은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둘째 아들과 막내딸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남자 혼자서 애들 셋을 저렇게 키워냈다고 대단하다는 소리도 해주었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때부터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대학 입학을 앞둔 큰아들이 돌연 말을 꺼내더군요. 아버지, 저 이제 대학교 기숙사 들어가려고 해요. 기숙사? 멀리 가겠다는 거야? 너 혼자 잘 살 수 있겠어? 서울살이가 만만치 않아. 네, 아버지.
저 잘 살 수 있어요. 큰아들은 냉기 어린 표정으로 저렇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제 품에 있을 줄 알았는데 멀리 떠나서 공부를 하겠다니. 솔직히 섭섭하기도 가지 말라고 말도 하고 싶었지만 자식의 앞으로 살 길을 생각하면 그게 맞기도 한 것 같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심지어 큰아들이 떠나는 날 밥 한 끼라도 같이 하려고 아침을 차리고 있었는데 아들은 제 뒷모습을 보더니 그냥 집을 나서더군요. 밥 안 먹고 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한술 뜨고 가지. 아니에요. 아버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아들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건강히 잘 지내라는 마치 마지막 같은 말을 하더니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아들의 마음에 얼마나 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많았는지,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저 떠난가 보다 하고 혼자 꾸역꾸역 입속에 밥을 밀어넣었죠. 이후에 남은 애들도 제 곁을 슬슬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도 형처럼 대학은 기숙사로 갈 거예요. 아버지, 저는 고시원에서 살기로 했어요. 방도 다 알아봤고요. 너희들 다? 네, 성인 되면 부모 품 떠나 사는 게 맞잖아요. 가끔 연락드릴게요. 아이들은 제게 대학 합격 통보를 받자마자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떠나겠다고 했어요. 아비로서 길을 막을 순 없었지만 솔직히 한 명의 자식이라도 남아있길 바랬기에 붙잡아 보기도 했습니다. 고시원비도 있을 텐데 그럴 바에 여기서 통학하며 다니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요, 저는 나가서 따로 살고 싶어요. 그나마 조금은 제게 서글서글 대해주었던 딸이 강경하게 저리 말하자 저는 바로 붙잡길 포기했습니다. 연락은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텅 빈 집에서 아들, 딸들의 연락을 조용히 기다렸죠. 허나 처음엔 조금씩이라도 왔던 연락이 언젠가부터는 서서히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웃들이 그냥 안부차 던지는 말은 비수가 되어 제 마음에 콕콕 꽂혔습니다. 아니, 김씨네 애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한 명도 자기 아버지한테 안 와보는 거야? 아이, 기숙사 간다고 하고 간 게 벌써 몇 년이에요. 우리 홍수는 어제도 다녀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애들이 바쁜 건지 뭔지 다들 사느라 바쁘겠죠. 괜찮아요. 애들 셋 다 저마다 대학이나 취업을 핑계로 제 곁을 떠나고 가끔 전화만 받아줄 뿐 이 집에는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이기도 해서 몇 번이나 큰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어느 날은 아들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매섭게 쏘아붙였어요. 전 그 말을 들은 순간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죠. 아버지, 솔직히 어릴 때 아버지한테 부당하게 벌받고 혼났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요. 용서를 빌고 싶으시면 차라리 비세요. 근데 참 염치도 없으시네요. 아버진 양심도 없으세요? 가난한 형편에서 자라게 놓고 공부하라 윽박만 지르시더니 이제와 아버지 대접받고 싶으세요? 끊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뭐? 민재야, 민재야! 저는 혼비백산이 되어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을 찾아갔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 아들이 사는 집 주소를 알았는데 들어가기 전까지도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겨우 발걸음을 떼어 초인종을 눌러 아들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아들은 꽤나 놀란 눈치였어요.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냥 네가 어찌 사나 해서 와봤다. 그리고 저번에 네가 했던 얘기도 할 겸 나 좀 들어가도 되냐?
아버지, 왜 여기까지 오셔서는. 저 아버지랑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가주세요. 민재야, 아버지 얘기도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되겠니? 제가 기숙사로 왜 온지 아세요? 아버지 얼굴 꼴 보기 싫어서예요. 아빠를 보면 매일 어린 절 구박하고 혼내셨던 기억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아이들에게 있는 추억, 이런 게 없고요. 어릴 땐 부모 말이 법이니 그런 줄 알고 살았지만 이젠 아니죠. 이대로 가다간 부모를 더 원망만 할 것 같아 떠난 겁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아버지와 제 인연은 여기까지로 해요. 전 지금 아버지가 여기 제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괴로워요. 자식이 부모와 인연을 끊자는 그 말은 청척병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벌렁거리고 하늘이 노래졌어요. 민재야, 잘못했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나도 그땐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할지 몰랐다. 그냥 공부만 하면 잘 될 줄 알고 네가 나처럼 안 살았으면 해서 그랬어. 이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겠구나. 내가 사죄하마. 이래도 안 되겠니? 전 그날 난생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땐 아버지도 너무 힘이 들어 그랬다고. 하지만 큰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절 추운 길거리로 내쫓았고 저는 급한 마음에 작은 딸과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둘 다 받지 않았어요. 애써 키운 자식놈이 먼저 내게 등을 돌리려 한다니 그 전까지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애들이 제가 미웠다 해도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응어리가 깊었으면 그럴까 해서 매일 아들의 집을 찾아갔고 추운 길거리에서 아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얼굴 보는 것도 토가 나올 만큼 역겹다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말귀를 알아먹으시는 거예요? 더 허튼 짓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가 계세요. 이러는 거 다 부담스러워요. 예, 민재야. 어린 네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니. 말도 못하고 얼마나 혼자 끙끙 앓았겠어. 나도 길거리에 널 내쫓아 벌새웠던 걸 생각하면 믿기지 않겠지만 똑같이 마음이 아프단다. 그래도 아버지가 이리 찾아와 빌잖니. 그저 내가 무식했다고 방법을 몰랐다고 생각해 줄 순 없겠니?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자식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비는 심정.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전 참 참담했습니다. 아들을 잃기 싫어 그저 빌고 또 빌어 마음을 돌리려 한 것이었어요. 그만큼 아들과 헤어지는 건 너무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정말 밤새도록 아들이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나중에 전화가 꺼져버렸고 며칠 뒤에는 번호가 바뀌어버렸어요. 큰아들뿐이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화를 하니 아버지, 왜 귀찮게 자꾸 연락해요? 형이 받기 싫다잖아요. 냅두세요. 하곤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애들과 연결될 수 있는 창구는 완전히 끊겨버린 셈이었고 저는 그날 분노와 서러움, 후회, 통안에 휩싸여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아내가 먼저 죽었을 때에도 그렇게까지 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로부터의 단절은 생사를 뜯는 것처럼 괴롭더군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수년이 지나갔고 저는 그저 그렇게 멍한 날들을 보내며 가끔씩 애들의 어린 날 모습을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쩜 이렇게 내 신세가 처량한 건지 이제는 화도 나지 않던 차에 오후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주인을 만난 강아지 마냥 동동 뛰었는지 몰라요. 정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기에 몇 번이나 얼굴을 꼬집었는데요. 아버지,
저예요, 민재. 잘 지내셨어요? 뭐라고? 민재, 민재냐? 아이고, 세상에. 실로 10여 년 만에 큰아들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네가 전화를 다 해주고 고맙구나. 그간 어찌 지낸 거야? 전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고요. 지금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잘 지내셨죠? 여전히 목소린 차가웠지만 그래도 마음이 풀려 저에게 연락을 해준 자체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새 결혼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시큰거리며 말할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그랬구나. 네, 아버지. 저도 너무 바빠서 알릴 새도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아버지에게 제가 그간 쌓인 게 좀 많았잖아요. 그래도 언제 한번 애들 데리고 갈게요. 그래, 알겠다. 고맙구나.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지? 모르는 새에 나한테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었다니. 아들 입장을